유튜브는 좀 보세요? 가끔 많이 보죠 요즘은. 뭐 보세요?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강의.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구독, 좋아요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것들 하거든요. 교수님 그런 혹시 그런 거 해야지. 그건 당연히 해야지. 한번 보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카메라 딱 보시고. 교수님들은 인기 많으려면 점수를 잘 주거나 밥을 잘 사주거나 재밌거나 뭐 등등 해야 되는데 재미만 갖추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재미가 없어. 재미 있게 하다 보면 또 이게 또 경박하게 흐르고. 그렇죠. 자기 타고난 품성이 있는데 이걸 벗어나가지고 내가 이재명이처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젊은 친구들이 쓰는 단어를 좀 적절히 섞고 노력해야죠 이제. 요새 20대들이 많이 쓰는 줄임말 테스트 한번 해야 돼요. 요즘 친구들은 2,000원 비싸졌어 이렇게 얘기한대. 나 지금 2,000원 무슨 말이야? 그거를 전혀 이해 못하시는 지금. 이해가 안 돼. 아는 아시죠?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희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20대와 또 50대와 다른 세대가 이야기하는 이런 프로그램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2050 정치 맞짱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제목은 어떠신 것 같아요? 좋아요나 상관없어. 근데 저 친구들하고 내가 맞짱 뜰 적은 아닌데.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경제 시청자 여러분. 2050 정치 맞짱 첫 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병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영훈입니다.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데 좀 임하는 마음가짐이 어떠신지요? 50대를 넘어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꼰대화가 되더라고요. 껍질을 깨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런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20대가요. 사실 잘 몰라요. 정치를. 저도 잘 모르고. 근데 여기 나온 게 20대의 솔직한 좀 생각을 전달해드리고 싶다. 한번 좋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입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20대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이라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사안으로 봤을 때는 공정성 문제인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물음표예요. 여기서 사실 핵심은 정말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아픈가, 연가를 뒀을 정도로 아픈가에 대한 문제가 핵심인데 네. 보도되는 게 보면은 전화했냐 안 했냐 이것만 사실 계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보좌관이 했냐, 민원실을 했냐. 그래서 사실 청년들은 지금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보도되다 보니까 정치에 혐오감을 갖고 무관심해지고 싶다. 동의하십니까? 일부 동의하고요. 일부는 또 다른 생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소란스러운 일인가 나도 싶어. 저도 이제 아이가 지금 하나가 분해가 있는데 제가 부모 입장에서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나도 뭐 우리 아이를 대신해서 전화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과연 막 나라를 흔들 정도로 시끄러운 건지. 다만 이제 우리 추미애 대표 법무장관께서 야당하고 너무 지나치게 필요이상으로 논쟁을 하면서 일을 좀 키운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그냥 부모 입장에서 제가 좀 지나고 보니까 좀 과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가 아파가지고 또 이러는데 제가 좀 조급한 마음에 그랬습니다. 이해 부탁합니다. 했으면 이렇게까지 커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내로남불로 가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은 이 문제를 최초 제보하고 제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복무를 했던 동료 사병이 문제 제기했다는 거에서 볼 때 그 친구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그 친구를 이름을 실명을 거론해가면서 무슨 마치 범행을 인정한 것처럼 몰아붙이고 이런 건 일을 불필요하게 키우는 거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만 불거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도 이제 정유라 씨에 대한 그 의혹들에서 이제 공정성에 대한 게 아마 우리 사회에 커다란 화두로 떠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이제 지나면서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젊은 층들이 왜 그렇게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좀 높게 보고 민감하게 반응하다고 보고 있으십니까? 여기 아마 신자유주의 물결하고 저는 맞물려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경쟁 사회로 지금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런 이 사회 풍토 내에서 청년들로 하여금 그나마 가장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게 공정한 거거든요. 공정한 출발선상에서 같이 뛰어가지고 내가 지는 것을 인정하겠는데
나는 여기서 출발했는데 어떤 친구는 저 앞에 뛰었단 말이죠. 이건 용납을 못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의 그런 문제의식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걸 만든 토양을 만드는 게 또 우리 같은 기성세대의 잘못이라는 점에서 깊이 또 무거운 마음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90년대생이잖아요. 90년대생은 일생이 다 경쟁이었어요. 교수님 말씀대로. 기자님도 수능 볼 때 누구는 10점 더 준다 하면은 굉장히 불공정한. 아니, 그건 말이 안 그럼요. 돼요. 말이 안 되죠. 네. 이거에 대해서 약간 분노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거든요. 야, 조국 장관 아이 뭐가 문제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문제 안 된다 제가 그러죠. 그래 서울대 나온 아빠가 서울대 교수가 돼서 자기 아는 동료 다른 타 대학의 동기들하고 해서 조금 뭐 유리하게 할 수 있다. 내가 인정한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조국 씨가 장관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일반인 같으면 그런 잣대를 안 된다. 추장관 문제도 그런 시각에서 이게 민주당이나 본인이 바라봐야 되는 거지. 자꾸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해답이 없는 거죠. 우리 사회가 아직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탑도 있는 것 같아요. 공정한 시스템이 아직 도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부가 계속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고 특권을 없앨 수 있나, 이게 또 제1의 목표잖아요. 우리 문재인 정부의. 그것을 하는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이 많이 보인다. 사실 저희 세대, 제가 30대거든요. 30대까지는 민주당 지지층이 좀 강호하고 두텁다. 그리고 젊은 층들의 지지가 민주당에 가 있다라는 거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정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20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딱히 지지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조금씩 넘어가는 경향성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12년 전이 18대 총선이었죠. 아마. 예. 18대 총선이었는데 그때 한나라당한테 몰표를 또 줬던 때가 있어요. 사실 20대가 어느 특정 계파나 뭐 정당에 몰아주기보다는 그때 정치 상황이나 선거 상황을 봐서 좀 투표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런 보도들을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20대가 보수화되고 시작했다라는. 17년도, 16년도에 불공정성 문제가 불거졌을 때 또 그 다음에 탄압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아직 남아있지만은 민주당의 조그만 실수가 쌓여가지고 지금은 약간 판단 유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금 다른 생각인데 이 20세대, 20대가 어디를 성향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서 항상 제자리에 있었는데 정치하는 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럴 때는 자기 세력이라고 그쪽으로 끌어안고 또 이쪽에서는 또 이게 우리를 추동한다고 끌어안고 이런 거지. 50대, 60대, 70대들은 완전히 머리가 굳어가지고 그냥 한쪽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꼰대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20대는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여기 보는 게 이게 비정상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스러운 거야. 근데 여기를 볼 때는 이쪽 정치권에서 자기대로 입맛이 맞으니까 자기들 세력이라는 거고. 또 이런 판단을 할 때 또 이쪽 사람들이 자기 세력가 하는 거죠. 나 그런 측면에서 그 20대를 보수화됐다 하는 용어 정의도 저는 맞지 않다. 내년 4월에 좀 큰 선거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보궐사유가 민주당에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젠더 문제가 엮여 있다 보니까 좀 표심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아무래도 그런 문제는 20대가 특별히 좀 화가 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표심이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아들이 지금 둘인데 20대거든요. 25, 23이니까. 민주당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그게 열광했던 세대들인데 우리 아이들, 친구들 이렇게 가끔 대화를 나눠보면 거의 지금 돌아섰거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기권하면 모를까 투표장에 간다고 생각되면 어딜 찍겠어요? 적어도 실망한 데다 앉을 거란 말이지. 그런 걸 볼 때 내년 선거에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민주당에 어느 정도 사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고 솔직하게 투표장에 나갔을 때 20대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또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작용합니까? 엊그제 이해찬 전 대표 모 언론사하고 인터뷰한 걸 내가 봤는데 후보 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당은 불임 정당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도 좀 말장난에 가깝다. 왜?
본인들이 정강에다가 후보를 내지 하지 않는 않겠다고 해놨구나. 않을 수도 있다도 아니고 않겠다고 해놨다 그러면은 그런 약속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도 세대들한테 뭔가 감동을 주고 또 본인들도 또 자성하는 또 우리가 이랬을 때는 후보도 못 내는구나 이런 어떤 계기를 좀 갖도록 해야 되지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러면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이 저걸 보면서 그래 상황에 따라 저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당원당규에는 사실 그렇게 남아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좀 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둬야 된다. 민주당이 정말 잘못했으면 어떻게든 심판을 받고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런 의견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또 민주당 후보를 뽑게 하는 그런 선택지 정도는 좀 남아줘야 되지 않나. 그런 선택지조차 박탈하는 것은 공당의 역할에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이낙연 대표가 후보를 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안 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여쭤볼게요. 먼저. 당연히 저는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궐선거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먼저 동의를 구하고 또 후속 대책 우리가 이렇게 마련했으니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 서울 시민 여러분들,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평가를 해주시라 이렇게 나오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본인은 사퇴를 하시고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굉장히 이게 지금 위험하죠. 만약에 차라리 안 내버리면 괜찮은데 그러면 평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핑계댈 거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냈다가 이게 낙선하게 되면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이건. 또 본인 스스로가 대권에 좀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후보를 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위험 부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아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결국은 제가 보기에도 낼 거다. 후보는 내되 강한 메시지를 낼 거라는 이런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청년을 대변하지 않는 청년 정치는 필요한 것인가? 라는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청년 정치인 무용론.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정치인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구가 6명, 비례대표가 7명 이렇게 해서 13명이죠. 39세까지.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청년층들을 대변할 만큼 충분하냐의 문제가 또 다르거든요. 청년 유권자 39세 미만이 3,500명인데 유권자로 따지면 36% 정도 되고 국회의원 300명 중에 13명이면 사실 4%거든요. 근데 이 4%가 36%를 대변하려면은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청년 세대가 청년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저도 가끔 듣고 있는데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우리 몫을 내줘야 되는데 저 친구가 거기 들어가던데 기존의 기득권, 제도권 세력가 똑같은 몫을 낸단 말이죠. 저도 실망스럽거든요.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청년이 될 수도 있고 노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80대 청년이 있고 20대 노인이 있거든요. 20대 노인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청년이라 그래서 꼭 어떤 특혜와 사회가 기성세대가 뭐 줘야 되는 것처럼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지. 모든 역사를 보면 그래요. 여성 해방을 누가 한 줄 아세요? 여성들이 했거든. 흑인 해방, 노예 해방, 노예가 흑인이 한 거란 말이지. 그러면 청년 정치를 누가 힘을 키워야 되는 거야? 청년이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청년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세대가 뭘 해야 될 건지 어른들한테 기성세대한테 막 욕만 하고 왜 이렇게 불공정한 사회 만들었냐고 한탄만 하지 말고 본인들이 좀 그런 일을 좀 하자. 그랬을 때 다른 세대들이 청년 세대가 뭘 말실수를 하더라도 함부로 손가락질 못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제가 느끼는 그 청년 실업 주거 이런 문제들하고 또 50대, 60대 또 교수님 나이대 분들이 느끼는 거 좀 다를 수 있어요. 당사자성이라는 게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세대가 그 대표성이 많아지면 이 국회도 정치도 좀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고령화돼 있고 남성 중심이고 또 법조인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 국회가 지금 꼰대가 돼서 아주 꼰대가. 그래서 젊은 세대 진입시키고 여성도 좀 진입시키고 직능 대표도 다양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서로 노력을 해서 해야 되고 저도 그럴 때는 기꺼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 기자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청년 정치인들이 싸워야 돼요. 어쨌든 본인들이 만들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류와 막 과감하게 싸우고 그럴 때 기자들도 젊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준다고요. 청년 정치라는 게 좀 시원하게 좀 청년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예,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어떤 주제를 갖고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 수렴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회를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좀 어떠셨는지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좀 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도 좀 하고 주제가 정해지면은 좀 정말 열공을 해서 생산적인 토론이 되도록 다음번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아, 내가 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 하고 반성하는 부분도 있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2050 정치 맞짱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